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네, 오늘은 김광진 구속과 MB의 반박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용민. 오늘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소외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폴 라파르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이명박의 해외 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정너.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명박 씨가 어제 출국하면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활동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말에 논리적 정당성이 실려 있는지 따져볼 가치나 있습니까? 다만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의 비리를 우리가 몰라서 침묵하는 줄 아느냐는 MB와 가까운 인사들의 발언이 실린 점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 우리도 너희의 약점을 안다. 입만 열면 너희를 다치게 할 한방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명박 씨,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내가 입 열면 너희는 다친다. 이런 협박은 대개 빌공짜에서 공갈입니다. 7번이나 혀를 낼름낼름 한 데서 보듯 이명박 씨의 다급한 입장만 느껴질 뿐입니다. 어디 한번 꺼내보지요. 그나저나 한국 기자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왜 안 물어보는지. 이명박 씨, 다스는 누구 거죠?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연을 위해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명박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보고받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MBC 김재철 전 사장은 재직 시절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에게 직무 재교육을 받도록 인사를 낸 바 있습니다. 기자와 PD들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브런치 샌드위치 만들기를 교육시킨 것인데요. 이에 대해 검찰이 이유를 묻자 김재철 전 사장은 샌드위치도 만들어보면 재미있다, 이렇게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검찰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난달보다 소폭 오르며 80%대로 올라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90%를 차지했습니다. 한미동맹이 더 강화됐다 또는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입니다. 고발 대상은 임원에서 실무자까지로 확대됩니다. 한편 전속 고발권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속 고발권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준을 밟게 됐습니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내부 고발자에게 행해지는 보복의 수위도 높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기밀누설죄, 명예훼손,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시달리는 예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법망을 교모히 피하며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순서처럼 따라옵니다. 회사에 자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보복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수록 기업은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없는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문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 적어주시면 시식용으로 홀그레인 스무디 다이어트 2포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에 타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
1288.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한 주가 밝았네요. 자, 김프로. MB가 이제 바레인으로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번 수사에 대한 그 불만을 강도 높게 피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용 뭐 크게 의미 없고요. 그 정도 얘기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테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분이 침을 과연 몇 번 닦으실 것인가. 그 숫자를 세게 되던데요. 도리어 그런 거에나 관심을 갖게 됐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내놓은 걸 보니까 원래 패턴대로라면 그냥 함구하고 전혀 대응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다가 밑에 있는 사람 몇 명이서 그냥 이렇게 뭐 의견이나 전달하는 수준? 뭐 그러다가 소환에 임박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거나 검찰 소환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정석이었을 텐데 본인이 뭐 본인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치 보복이 의심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그리고 뭐 상식적이지 않다거나 근데 이제 증거로 나온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런 수준으로 뭐 상식 비상식을 얘기할 정도의 단계는 이미 지나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이 조금 초조하거나 준비가 좀 덜 됐거나 후달리거나 뭐 이런 거에 반증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지만 저들이 굉장히 속이 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MB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든지 또 철저하게 수사에 대비해서 털 테면 털어봐라 뭐 나올 게 있나 이런 입장이라면 어제 공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온화하게 웃으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자극하는 발언을 상당히 했단 말이에요. 예. 정치적인 보복 근거로 보인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긴 거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결집해라. 뭐 이런 시그널을 준 걸로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세력에게 결집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팩트 자체로 싸우기가 조금 후달리니까 서포트를 좀 해주세요라는 뜻으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로 털렸을지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사정기관도 다 자기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으니까 보고도 받고 이런저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뜻이 다른 검찰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 그리고 또 인권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차원이어서 뭐 저쪽에서 나름대로 수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냥 뭉개고 지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를 내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폐청산 TF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가 발견됐는지 또 청와대에서 어떤 종류의 자료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한테 넘어갔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꿰고 있지는 못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레짐작하면서 전략을 막 세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는 일정 부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미리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막 이렇기 때문에 스텝이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딱 똑같이 나갈 수는 없을 거고요. 관계자 말 조금 다를 거고 본인 말 조금 다를 거고 막 이럴 거라서 예. 지금 어쨌든 나와서 얘기하는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지 뭐 남재준 원장은 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이제 주요 포스트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본인들한테 유리할 게 없어서 지금은 어쨌든 여론의 역풍 이런 거를 통해서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수사를 못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도 조금 빨라지고 얘기하는 수준도 원색적으로 좀 나오게 되고 표정 자체도 굉장히 좀 초조하고 그리고 기자가 질문하는데 질문을 끊었잖아요. 네. 비상식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지나가는데
그거 자체가 어쨌든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걸 여유 있게 받아주는 제스처를 취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을 끊고 화를 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좀 초조하다는 거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MB는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한마디로 쫓기는 것으로 보이는 표정과 자세를 역력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김프로는 진단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고 철저히 했을 것이고 범죄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부적절한 행동들을 할 때부터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절차는 다 한번 거쳐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문제를 삼아도 아니 이거는 절차상 있던 거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했다라는 항상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찾아내서 죄를 묻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국정원이 또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까질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또 정치적으로 뭔가 뒤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합시다 해서 물밑 협상이라든지 내고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보복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지금 정치보복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했던 것이 정치보복이고 아니 이거는 나와 있는 거 그냥 범죄 수사하는 거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알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냥 대외적인 메시지로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묶어서 동원하는 것 말고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아마 돌아와서도 기회가 생기면 2차, 3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으려는 시도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자, MB가 뭐 가서 안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안 돌아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범인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부담을 벌써부터 질 MB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하간 의심의 고삐는 풀진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김풀쇼에서 김 선생하고 같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참에 나가셔가지고 나의 원래 꿈은 유럽 여행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은 산토리니에서 나의 뼈를 묻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버킷리스트였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 재밌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도 안 재밌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나간 멘트가 아닌 이상 본인이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바레인 건도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취소하는 순간 시달릴 여지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잡혀있던 거를 취소하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여러 가지 상황을 대가지고 이제 안 나간다고 하면 이게 대국민 메시지 내지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가 두려워서 그 행사도 취소했다 이런 것이 나오면 본인들한테 도움될 게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떳떳하게 보여야 된다. 있던 스케줄은 그대로 다 하고 또 나갈 거라면 도망가듯이 나가지 말고 떳떳하게 기자들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최대한 여유 있게 가자라고 전략을 짰을 텐데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제스처 자체가 여유롭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속마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근거도 없이 말 그대로 김프로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감으로 지금 검찰은 이명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명박에 대해서는 나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관준 구속영장에서 MB와 관련된 사실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MB는 전혀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거든지 아니면 MB는 제대로 수사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텐데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고발이 돼 있고 다스 주인부터 시작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건들이 이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척하고 MB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면죄부를 주지 않는 이상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검찰이 MB를 물밑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전제, 취재 없이 그냥 김프로 혼자 생각하는 걸로 봤을 때 비웃을까요? 아니면은 MB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자꾸 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그냥 까놓고 물어보세요.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 MB를. 지금 저렇게 아니, 검찰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돼? 우리 마누라 마음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신 생각으로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땅땅하게 가져가야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흠잡히지 않게 만약에 소환을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련자 진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김관진이 일단 구속된 것만 보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대통령인데 그 밑에서 상당한 돈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걸 했단 말이죠. 그걸 김관진이 혼자서 다 독박을 뒤집어 쓰고 나 혼자 대통령도 모르게 그냥 나의 빅픽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MB를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수가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고 이런 내용도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MB 수사는 당연히 간다고 봐야 되고 그 시기가 이제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의 문제인데 연내에 무슨 구속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는 어쨌든 MB에 대해서 포토라인을 쓴다거나 소환을 당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관진 구속 이후에 주진우 기자라든지 우리 김프로의 진단을 보더라도 큰 게 물렸다. 이게 MB 빠져나오기 쉽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굉장히 다급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마 기자회견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읽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마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B가 멘붕이구나 이렇게. 멘붕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조력하는 사람들의 조력이 그다지 신통치 않다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자, MB가 택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진 않을 거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돌아와서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최대한 모으고 또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자기들하고 뭔가 이속이 맞는 집단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들이 종편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이권, 돈의 크기 이런 것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방향이 일치하는 세력들을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을 아마 할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수면으로 하나 둘씩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적폐청산을 내걸면서 수사하는 거 너무 길다. 이걸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경쟁력이 낭비되고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벌이에 굉장한 지장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에서 덮자. 화합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거거든요. 예. 그런 메시지를 최대한 많이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수사에 조금 질려가지고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하는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그렇지만은 택도 없는 얘기고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적폐청산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럼요. 아마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 정도일 테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또 다른 사건이 터져 나오겠죠. 그걸 꼭 기획해가지고 하나씩 터트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일단 그냥 순리대로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나오는 것들 또 언론이 지금은 열심히 취재를 하겠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기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컨트롤을 누군가 해서라기보다는 단독기사 형태로 터져나오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처럼.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MB한테는 우울한 소식들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바레인 가서 요양이나 잘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해외 여행이 되겠고요.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해외를 돌다가 생을 마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몇 % 비중을 두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파렴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네. 왜 MB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MB가 그럴지? 왜냐면 돈이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럼요. 다스 문제도 지금 해결하셔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요? 그분이 뭐 유랑하시면서 편하게 사시고 이럴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안에 들어와서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고민하셔야 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묻어놓은 돈이 한국에 많다. 그렇다면은 추적이 또 가능하겠네요. 묻어놓은 돈이라기보다는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핸들링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뭐 돈은 뭐 국내에다 묻어놨겠습니까? 뭐 다른 이제 저수지를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돈 자체는 다른 곳에 묻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변 지인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다스만 하더라도 지금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다고 지금 모두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면 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그냥 자기 돈 그대로 날리는 걸 텐데. 그렇지. 그 꼴을 보실 MB는 아니지 사실. 왜냐면 자기가 도곡동 땅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가 클 거예요. 아이고 참 귀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으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뉴스듣기 능력평가와 문통방통 끝말잇기가 없었죠. 오늘부터 뉴스듣기 능력평가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YB에서 협찬하는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를 선물해 드립니다. 이상하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 추천해 드립니다. 회의나 미팅처럼 다수의 대화가 두려운 분들은 책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에 주목해 주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리고요. 또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MB가 출국할 때 뒤따라 붙어서 MB 다음으로 기자들 앞에선 이동관 선배. 네. 예. 어떠셨어요? 말씀 참 잘하세요. 뭐 도끼도 나오고, 뭐 손발 자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양기대 광명시장께서 만마이스에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예. 그 좋은 머리를 좀 좋은 데 쓰시죠. 머리는 진짜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그 좋은 머리를 조금 국민들과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는 데 써야지 왜 MB 옆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데 쓰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동관 씨를 보면서 언론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분이 왜 저런 몰골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또 하나는 MB가 탈모 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머리에 너무 많은 빈틈이 보여서 말이죠. 네, 예. 많이 늙었죠. 예. 많이 늙어 보입니다. 요새 팍상 늙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기 바레인 갔다 돌아올까요? 글쎄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그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뭐 개말을 그렇게 새겨 듣습니까? 저는 새겨 듣는데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네. 갑자기 뭐 두바이니 바레인이 목적지가 처음엔 잘 안 알려졌었는데 예.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조금 놀랍더라고요. 진짜?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오셔서 제대로 수사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타이밍인지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함께 짚어볼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은 원래 월요경제학을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번 주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이 전태일 열사의 47주기 기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집 민중의 소리는 항상 11월 13일에는 아침에 8시에 마석 보랑공원에 모여서 아침에 전태일 열사의 묘소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전태일 열사의 돌아가신 날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그리고 자본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오늘은 자본주의에 만연한 인간소외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영화, 책, 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셨고요. 1970년 11월 13일에 청계천 앞에서 노동자분들과 집회를 열었고 사실 당시만 해도 법으로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있으나마나 했던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그날 개최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 그 노동자들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경찰하고 고용주 측에서 동원한 패거리들이 난입을 해서 이 플래카드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짓밟혀지죠. 그때 전태일 열사께서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으시고 몸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붙인 상태에서 남기셨던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도 사람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리고 대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런 구호를 외치셨어요.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전태일 열사는 이후에 이제 병원 응급실에 옮겨지는데 거의 전신의 3도 중화상을 입은 상태인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응급치료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가 환자가 돈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노동자들 편에 서야 되는 근로감독관마저도 치료를 위한 보증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과정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맨 마지막으로 남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태일 열사께서 남기신 한마디는 배가 고프다 였다고 해요. 전태일 열사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 사회가 진짜 많은 게 바뀌는데 우선 근로기준법의 존재 그리고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노학연대라고 불리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요건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노학연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연대 방식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 전태일 열사께서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신 학력을 갖고 계셨는데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늘 법전을 보세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법전이 다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채 못 나오신 전태일 열사께서 이걸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열사께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내가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이걸 좀 쉽게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해설서를 구입해서 밤낮을 안 가리고 그걸 읽으셨다는 건데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룻밤을 꼬박 세운 적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근로기준법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곳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그 법전 전문 하나 읽어주지 못했던 죄책감, 책무감 이런 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노학연대라고 부르고요. 사실 뭐 평가는 조금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학출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대학생 출신들이 현장에 진출을 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헌신적으로 싸웠던 그게 없었다면 상당히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 학생들이 뭐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보류하고 노동자가 돼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삶을 법의 투쟁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그 누적된 결과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고요. 지금 노동운동의 굉장한 초석이 됐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정호희 대표님 같은 분들도 이런 분들이죠. 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화물연대 노동자가 돼서 현장에 투신하셔서 싸우신 분들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전태일 열사의 47번째 기일을 맞아서 간략하게 열사께서 살아오셨던 삶과 죽음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전태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노동자들도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에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사께서 마지막에 맺으셨던 말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는 1970년 이전까지는 노동자들을 조금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좀 경제학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요. 전태일 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동자는 과연 인간일까요?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해요. 당연히 노동자도 인간이지라고 쉽게 대답하기에는 이 시스템에서 현실과 이론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지 이건 노동자들이 너무 심하게 일을 하고 뭐 착취를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제 철학 용어로 마르크스는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목표는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로부터 인간 본연의 성격, 즉 인간성을 제거하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간은 어떤 형태로 제일 흔하게 존재하느냐? 바로 노동자라는 존재로 대부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느냐면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노동력이라는 사고 파는 상품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은 하나의 거래되는 제품하고 똑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죠. 너 연봉 얼마짜리야?
그러면 너는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올려야 돼. 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노동력이라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으로 보는 이 시각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경영학자였고 사업가였던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노동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걸 테일러 시스템 혹은 테일러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20세기 이후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모든 경영 시스템은 이 테일러 시스템을 기반하게 됩니다. 테일러 주장이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더 잘하게 할까? 즉 얘들이 만드는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요런 궁금증에서 테일러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철강 회사에서 실험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요. 이때 테일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당시에 이 베들레헴 철강 회사에서는 노동자 한 사람당 평균 하루에 한 12.5톤의 선처를 화물 차량으로 실어 옮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테일러가 곰곰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정오쯤 되면 굉장히 지쳐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일러가 이런 점을 발견하죠. 야, 저 무거운 걸 저렇게 계속해서 지고 다니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지친다. 휴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까지만 듣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테일러가 마치 노동자들의 적정한 휴식권을 중시하고 노동권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테일러의 목적은 뭐냐면 노동자들의 휴식 자체가 아니고요. 적정할 때 노동자들이 쉬어줘야 더 많은 철강을 옮길 수 있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테일러가 도입을 한 게 바로 스톱워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관리자에게 스톱워치를 딱 쥐어주고요. 노동자들을 지휘하게 합니다. 자, 노동자들 이제 선처를 들고 옮기세요. 아, 이제 생체 리듬상 지칠 때가 됐네요. 자, 시간 됐습니다. 노동자들 모두 앉아서 쉬세요. 30초 휴식합니다. 째깍. 자, 휴식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힘나셨죠? 모두 일어나서 다시 선처를 들고 30분 행진을 시작합니다. 걸어가세요. 아, 시간 됐습니다. 째깍. 이제 다시 앉아서 쉬겠습니다. 이런 노동관리 기법을 개발을 한 겁니다. 스톱워치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몇 분에 몇 초까지 통제하는 실험을 계속 해봤더니 일반 노동자들은 통제받지 않은 노동자들은 하루에 12.5톤의 선처를 옮겼는데 스톱워치로 통제받은 노동자들은 47톤을 옮겼다는 결론을 내요. 무려 4배 가까운 노동 효율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테일러는 노동자들에게 1시간 내내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철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1시간에 26분 근무, 34분 휴식. 이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방식의 결론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이 노동관리 기법을 과학적 관리 기법,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인용화를 합니다. 이게 바로 20세기 자본주의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던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 얼마나 영향이 컸냐면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고 문명 비평가죠. 제러미 르프킨 같은 사람은 읍내에 설치된 공동시계가 유럽의 새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다면 스톱워치는 미국의 새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발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들으셨던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까지 들으신 후에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 그리고 전태일 열사께서 돌아가시면서 던지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초 단위로 관리를 받아서 더 높은 생산성을 만약에 노동자들이 갖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된다면 노동자들은 과연 인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테일러리즘을 보면 노동자의 시간을 얼마나 잘게 쪼개냐면 몇 분의 1초 단위까지 쪼개서 관리를 해요. 쉬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일하세요, 먹으세요, 다시 일하세요. 이 과정이 놀랍도록 기계적으로 분초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터에서 분초 단위로 쉬고 앉고 일어서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관리를 받는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노동자들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 한 단계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등장한 이후에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쟤는 얼마짜리 노동력, 쟤는 얼마짜리 노동력,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한 사업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원가가 한 3,000원이 든다는 거죠.
이렇다면 사과 주스를 만들려면 일단 사과를 사야 되겠죠. 요걸 한 1,000원이라고 해보고요. 사과 주스를 만드는 데 드는 다양한 뭐 기계, 설탕,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주스 한 잔당 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를 만드는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한 잔당 주는 임금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요래서 이제 사과 주스 한 잔의 원가가 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과 주스를 만드는 사업자가 원가를 절감하고 싶습니다. 원가를 절감해야지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00원의 원가 중에서 사과값, 전기값 등 기타 재료값,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 이 세 원가 중에서 전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과값을 줄일 수 있나요? 못 줄이죠. 사과 주스를 맛없는 맹탕 사과 국물로 만들려고 하면 모를까. 예, 똑같은 품질의 사과 주스를 만들려면 사과 주스에는 사과가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탕이나 전기를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못 줄여요. 한 잔 만드는데 믹서는 그대로 돌려야 되고 설탕 같은 기타 재료도 일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요. 인간이 행하는 노동을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거래를 해서 사고 났더니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를 야 너 하루 일당 얼마 줄게. 네 노동력을 나한테 판 거야. 라고 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노동자들을 더 빡세게 굴리면 원가가 절감된다는 사실을 자본가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한테는 사과 주스 한 잔당 1,000원을 줄게 이렇게 계약을 안 해요. 하루 일당 얼마를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1,000원을 주고 한 개 사오면 딱 한 개 목만 합니다. 사과는 한 개면 한 개예요. 1,000원짜리 사과가 갑자기 세포 분열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일당 1만 원 주고 사들인 노동자의 노동력은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노동 강도하고 노동 총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은 일당 10,000원이니까요. 그래서 사과는 1,000원을 주고 한 개 사오면 한 개에 값어치만 하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10,000원에 사들이면 일을 시키는 강도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어치 일을 시킬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 뭐냐?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부려먹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시켜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박정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 제일 힘든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1개월에 첫 주와 3주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1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1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 숙련 요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요공들이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엑스레이 촬영 때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00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당연히 이 편지는 박정희에게 전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노동 현장의 글을 읽어보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노동자가 과연 사람입니까? 제가 앞에서 사과주스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노동비용의 절감은 자본이 이윤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과를 1개 사와서 2개로 세포 분열을 시키지 않는 한 자본의 이윤 축적은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제일 쉽고 제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랄한 노동 강도는 자본가가 단지 성격이 더럽고 악랄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자본이라는 게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한 이게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본이 노동에게 휴식을 준다면은요, 그건 자본이 노동자들을 사람 취급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테일러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스톱워치를 딱 들고요, 노동자들한테 자 일하세요, 지금 화장실 가세요, 지금 쉬세요, 지금 밥 먹으세요, 다시 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해줄 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노동자는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인간으로 대접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이 쉽게 안 나오죠. 만약에 저렇게 자본 축적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굴리다가 사람이 죽으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품 같은 거여서 죽으면 그냥 교체해버리면 됩니다. 사과를 사왔는데 사과가 썩은 거예요. 그러면 버리고 반품하면 되듯이 노동자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자본은 그냥 그 시체를 치워버리고 다른 노동자를 사오면 됩니다. 상품 같은 거죠, 상품 같은 거. 우리 노동자들은 그냥 사과처럼 거래되는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더 잔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1,000원에 사면 1,000원어치 목만 하면 되지만요,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1,000원에 팔리면 2,000원어치, 3,000원어치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복원해야 하는 게 인간의 존재감, 인간성의 복원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스톱워치를 들고 쉬세요, 일하세요, 이렇게 사람을 재료의 일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간곡하게 저는 기대를 해요. 제가 아까 인간소외라는 용어를 말씀드리면서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거를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제거됐던 인간의 본성을 다시 인간에게 되찾아주는 일이 저는 우리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학이라는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쥐어주고 그냥 조금 더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되는 우리 노동자들을 자본으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래서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의 사람, 노동자, 그 주체들이 다시 엄연한 인간성을 가진 주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의 복원이라는 이 경제학 과제는 진짜 무겁고 중요한 과제여서 한 번에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기회를 맞아서 이 정도로 문제를 던져보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노동자가 더는 소모품일 수 없다는 선언. 1970년 11월 이후 달라진 게 있는가? 4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미완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모품처럼 노동력이라는 상품 아래서 회사의 비용 절감을 할 때 가장 먼저 내쳐지는, 가장 먼저 없어져도 되는 부품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네. 네,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전태일 열사 산후한 지 47주기가 되는 때군요. 예. 살아계셨다면은, 이제 칠순을 향해 가는 그런 나이가 될 텐데 말이죠. 바보회도 생각나고요. 네, 그렇죠. 네, 전태일 열사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성남시장 공약 이행률이 96%에 달한다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지난 2월 MBC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지 성남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랑하는 성남시를 만들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을 원하십니까? 공약 이행률 96%의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공약 이행률 96%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고발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은 64%이며 이에 따라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검찰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 이행률을 산정했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공인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고발해줘서 감사해야 하나요? 한편 경기도 성남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4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청주와 대전 2도, 대구 1도로 출발하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청주 14도, 창원 17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한때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 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 PD에게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게으름에 대한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예. 오늘 혹시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군요. 얼마 전에 이완배 기자가 산업예비군 얘기하면서 예. 그 전에 또 한번 폴 라파르그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마 우리 김 PD가 덜컹할지도 모르겠어요. 폴 라파르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살았던 사회주의 사상가입니다. 아, 예. 칼 마르크스의 사위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오, 예. 초기에는 마르크스하고 대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딸하고 사이가 좋아진 모양이죠. 이 엥겔스의 우리말로 하면 주례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폴 라파르그의 자본주의라는 종교와 함께 대표자로 꼽히는데요. 예. 노동이나 근면에 익숙해진 우리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방 때리는 그런 책입니다. 예. 뭐 책이라기보다는 짤막한 팸플릿, 소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에 번역된 걸로 보면은 한 60페이지 남짓 됩니다. 우리는 노동 또는 근면, 돈 벌기 이런 데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리고 또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길들여져서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네 삶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라파르그는 혁명이라는 게 도덕, 정의 이런 혁명도 물론 혁명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삶, 창의적인 삶을 열어 제치는 게 진정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우리 삶의 혁명을 옥죄고 있는 게 노동이라는 신앙 또는 노동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노동이라는 종교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다 헌납해버리고 일만 죽으라고 하다가 살 거냐라는 거죠. 제가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폴 라파르그는 풍자와 유머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대단히 레디컬한 얘기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라블레나 디드로 같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책 감옥에 있었는데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 기독교 윤리를 비루하게 모방하고 있는 자본주의 윤리는 노동자의 육체를 저주한다.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품만 주고 그들의 즐거움과 온갖 열정을 억누르며 휴식이나 감사의 인사도 없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기계의 일부로 남아있는 저주받은 운명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네, 이 자본주의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 윤리는 저주받은 운명을 살도록 노동자들에게 또는 인간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예. 인간의 육체가 정신이 감옥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883년이니까 자본주의가 최정점을 향해서 치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로 나아가서 전 세계 식민지화가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노동 숭배라는 챕터가 딱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이 하나의 숭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결론부터 단계 얘기하자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기술력이 좋아진 시대에는 폴 라파르그는
노동을 3시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일을 3시간만 해도 충분한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일에 묶어두고 산업 예비군들을 대량으로 비축해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파르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온갖 형태의 지적 타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모든 생명체를 기형으로 만드는 원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마르크스와의 관련성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사악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성이나 감성의 타락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생명체를 기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생명체는 자연의 생명체뿐만 아니고 인간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사나 돈을 선교하면서 종교까지 팔아먹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종교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폴 라프르의 이 책을 만나시는 분들은 아마 자본주의라는 종교도 함께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볼까요? 예. 해서 이 노동이라는 종교를 숭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인간을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노동이라는 종교가 유포하는 교리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일하라, 일하라, 밤낮으로 일하라. 일하면 더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우리는 법의 힘으로 이를 강요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해도 공평하게 부유해지는 그리고 공평하게 여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투쟁의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예. 이 노동이라는 종교에 우리가 매몰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억압당하면서 동시에 지배자들이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일하면 부유해진다라는 말은 극히 소수의 예인데 그런 소수의 예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노동에 대한 맹목적이고 완강하며 거의 살인적인 열정,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열정이 있죠.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기계를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기계로 변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좋은 기계들, 능률이 좋은 기계들이 발명이 되면은 노동에서 해방될 듯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면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쓰여진 건데 예. 지금 읽어도 생생하게 와닿아요. 이게 고전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 벌써 13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데도 노동 강도가 전혀 낮아지지 않은 걸 보면은 폴 라파르그의 그 예언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노동자를 착취해서 과소비를 하는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죠. 예. 하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피하기 위해 자본과 계급은 아직도 유용한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의 윗사람들을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떼어내 비생산과 과소비에 허우적거리도록 만든다. 도무지 채워질 길 없는 식욕만 갖고 있지 전혀 쓸모없는 이들 자본가 계급은 맹목적 노동 숭배 위에 짐승처럼 길들여져 소비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심지어 과연 소비자가 있는지조차 고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신들린 듯이 생산하고 또 생산해내는 제품을 다 소비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 생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거죠. 예. 이 과잉 생산을 다시 소비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자본주의의 당연한 귀결이겠죠. 이 과정에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열악해진다는 겁니다. 하면서 여기 국가와 결탁한 자본은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함으로써 더욱더 노동의 종교에 복종하도록 굴종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 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할 권리가 아니라 게으를 권리를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게으를 권리를 만약에 일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게으를 권리를 요구할수록 그 일자리는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시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육체적 삶과 정신적 삶이 함께 풍요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예. 프로레탈리아는 기독교 윤리, 경제 윤리와 자유사상가들의 윤리에 내포되어 있는 온갖 편견을 짓밟아야 한다. 프로레탈리아는 자연의 본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게으르다는 게 뭐 할 일 없이 축 처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창의적인 삶, 고양된 삶을 위해 정말 스스로 자신과 어쩌면 더욱 긴장감을 갖고 대기라는 건지도 모르죠.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수 있고 천천히 산보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민하고 그런 게 게으름 또는 여유에서 오는 것이죠. 예. 자본가들이나 권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유로운 삶들은 대단히 불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 그러니까 권리 감수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걸 지배자들은 원할 리가 없죠. 예. 이 길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게으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게으름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워낙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유포되어 있어서 대단히 아주 나쁘게 인식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게으름에 대한 그 용법 자체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전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게으름이라는 말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강요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역사를 보건대 모든 우리의 창의적인 생산물들이 비롯되고 게으름에서 이 게으름에서 우리 삶에 나아갈 방향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의 앞날들을 더 풍요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그 마지막 부분에 프레드 톰슨이라는 사람이 폴 라파르그의 일대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일과 여가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며 무슨 사건에 참여할 때는 어느 정도 긴장감도 느껴야 한다. 우리는 혼자 있을 시간이, 타인과 깊숙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자신의 일을 몸소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사용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라건대 많은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정말 건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기획할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게으름 또는 여유의 의미일 겁니다. 금방 읽어드린 부분에서 언급된 건전한 세상이란 말에 뜨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건전이나 명랑이라는 말을 되게 파시스트들, 독재자들이 즐겨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건전한 것은 전혀 다르죠. 그 자들이 볼 때는 불건전하겠죠. 이런 건전한 것은. 제 식으로 정리하자면 게으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게으름의 미학을 향수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삶과 우리 주위의 소중한 관계 자산들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참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 이완배 기자도 오늘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태일 열사를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고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아주 소수의 한 줌의 지배 권력들, 자본가들 빼면 다 노동의 굴레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노동자 계급을 세뇌시키고 길들이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깨고 새롭게 의식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의식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게으름, 여유, 그리고 자발성, 창의성, 내 삶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 PD가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른 구절인데 우리 폴 라파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박하게 세상 만사를 있는 그대로 굳게 믿는 성향을 가진 노동자 계급은 이런 식으로 세뇌받는다.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지고 잘 살 수 있고 노동이나 종교를 숭배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또 본래 성급한 노동자 계급은 아무 생각 없이 노동과 금욕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은 나태함, 강제적인 향유, 비생산, 과소비를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래야 노동자들이 과잉 노동으로 몸이 멍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다른 한켠에서 자본가들은 남의 고통 속에서 풍요로움을 맛보는 것이다. 우리 이완배 기자가 여러 차례 재벌들의 말도 안 되는 직들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이 자본가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게으름을 통한 의식화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의 고통 속에서 풍요를 맛보는 저들이 얼마나 사실은 아주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 마포을에 난리가 났다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움직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대통령 선거가 만약 없었다면, 탄핵이 없었다면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다라고 하면 그 동상 광화문 한복판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함께 서 있었을 뻔했는데 그 동상이 지금 마포로 오고 있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따가 또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뭐 말씀하신 김에 또 말을 얹어보자면 새 대법원장도 물러나는 박근혜가 임명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뭐 등등 여기저기 정말 저희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 생각해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촛불혁명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타이밍도 기막힌 것이고요. 자, 이 촛불혁명에 역행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이거 절대 막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MB가 이제 바레인으로 갔는데, 아니, 제가 알아봤는데, 바레인에서 MB 강연 관련한 뭐 게시물이나 안내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저희가 또 들리는 얘기로는 바레인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 경유지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되시는 분이 경유하는 비행기 탔으니 만무하고,
금고를 가는지 직접 본인이 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지금 이벤트가. 그렇죠. 들렀다가 본인 목적지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그 말씀드렸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명박에 대한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 조처를 취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따라붙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고 하면 국정원과 검찰에서 사람을 붙여서 이명박의 일수거 일투족을 다 조사를 했을 텐데요. 이미 국내 정치에 또 손을 떼기로 하는 입장이라 막상 이제 지금에 와서는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범죄 은닉 행위를 하려 한다면은 국민들은 그걸 또 의심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정확하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마당에서 공권력이 개인을 감시한다는 거 그런 거 안 하려고 저희가 민주정부 세운 게 아닌가 싶고요. 그 혜택을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보게 됐네요.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특히 바레인이나 두바이에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MB를 보시면 저희에게 즉각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사진이라도 꼭 좀 공유해 주시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좀 시민들께서 직접 봐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이메일 주소는 저희 팟빵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진짜 이 사람 뻔뻔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힌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측근들이 검찰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해서 모든 발언들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좀 자세하게 내용을 훑어보시면 이명박이 어느 쪽에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좀 단초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측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현장에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레토릭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잘못된 게 있으면 메스로 환불을 종양을 도려내면 되는 거지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워딩을 할 때 항상 검찰 조사 받고 재판받는다는 심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댓글 작업은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한 그 공간이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오유나 MLB를 포함해서 이런 인터넷 게시판 또 네이버 다음에 댓글을 다는데 여기서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직접 이런 공간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고 지금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주장대로 하면. 예. 그러면 지금 이건 더 수사를 확실히 해서 정말로 북한이 여기에 들어와서 심리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오유나 뭐 특히나 뭐 이런 인터넷 게시판도 그렇고 네이버나 다음에도 북한이 직접 들어와서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 지금까지 한 건의 뉴스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댓글 작업을 그래서 했는데 이걸 문제 삼기 곤란하다고 말하는 거 이 자체는 말이 완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시콜콜 보고받고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고받고 지시한 적 없다는 한 단어인 것 같지만 법률상으로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즉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피고가 나타나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라는 본인의 그 무죄 주장을 더해주는 그런 답변인데요. 이 얘기는 결국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북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전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좀 더 진실이 드러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본인들이 한 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심리전을 했다는 거 이걸 좀 자인하는 거고 시시콜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 없다라고 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예. 그 이명박 정부가 정말 이런저런 일을 다 한 줄 알았지만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서 저희가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었나 싶은 생각을 했지만
9년 동안 나라가 이 꼴이 되고도 지금 이만큼 버틴다는 거 정말 국민들의 저력을 또 다시 한번 칭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자들의 그 얼굴 두께를 보면은 거의 티타늄 합금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MB가 반드시 재판에 넘어가야 할 텐데 우선 그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MB가 귀국한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이대로 튄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 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저는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가 남았다고 보겠죠. 중동으로 출장 가는 건 뭐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뭔가를 좀 정리하려고 간다고 하면 저는 정리하고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본인이 지금 여기저기 버려놓은 돈과 사업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면 앞으로 한참 나오죠. 사실은 뭐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구속시키고 마구 조사해서 집어넣고 이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검찰의 분발을 좀 촉구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박정희 동상 오늘 오전에 상암동 기념관에서 기증식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시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저께까지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기습적으로 어젯밤에라도 좀 설치를 하고 오늘 아침에 세레모니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내일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한 좀 의미가 있고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하라고 하면 이 동상은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사이에 세워질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무산되니까 본인들의 사유지라고 착각을 하고 상암동으로 지금 다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뉴스를 보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게 지금 아직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이 박정희 기념관 땅 자체가 예. 그 땅에 세우려면 이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운다 만다 하는 자체를 이제 위원회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지금 신청서를 내놨고요. 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사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지금 모처에 제가 지금 모처는 파악해서 어제 정청래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다녀왔는데요. 예. 만약 내일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상이 보관된 상태에서 언제 세워질지 모르는 것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는 중이고 오늘 뭐 지나가다 시민 한 분 들러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라고 써 있는 것 보고 다니기도 불편해 죽겠는데 큰 길 한복판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있으면 정말 나 이 동네 어떻게 사냐 땅값 떨어지는 게 걱정이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마포구청하고 서울시와 함께 계속 좀 조치를 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들여오는 거는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는 않고요. 들어온다는 낌새가 보이면 그것을 경찰과 함께 동원해서 허가받지 않은 동상에 대해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네,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마포구 구의원들이 1인 시위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고요. 시민단체와 여러 그 시민자원봉사자분들이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지켜낼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근데 이게 트럭을 가져와서 세우는 데 사실 30분밖에 안 걸려요. 동상을 세우는 자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세우는 작업 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체하는 작업, 철거하는 작업도 저희가 시도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치하였다고 하면 이게 그냥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정권 바뀐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 바뀌었다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치하였다라는 생각, 정말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박근혜 치하였다. 네. 치가 떨릴 뻔했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한창 선거운동 기간이긴 했겠죠 지금쯤. 그래요. 일단 경찰력을 동원해서 만약에 뭐 새벽에 기습적으로 반입을 해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떼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철거하는 과정을 최대한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예, 희생자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어쨌든 반입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울시의 SH공사 땅에다가 기념관을 지은 거거든요.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임차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또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현재로서 불법 점유는 아니고요. 예. SH공사 땅을 빌려줬던 것은 이제 고건시장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과거사를 화해하는 의미에서 과거와 화해하는 의미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 땅을 내준 것은 이제 합의에 의했던 것이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박정희 기념재단 측에서는 돈을 다 줄 테니 부지를 매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서울시는 이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돈 받고 팔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포에 있는 저희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이 땅을 박정희 재단에 파는 것은 절대 불가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지역이 거기라서 손혜원 의원 난감한 처지가 됐는데 여간 하여튼 실망스럽지 않은 그런 대응을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하여튼 뭐 마포 지역위원회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똘똘 뭉쳐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명박 씨가 2박 4일 일정으로 어제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명박 씨 측은 바레인 현지 강요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레인은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의해 조세 피난처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바 있었지요. 그래서 이명박 씨가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저수지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명박이 출국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517분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87%, 10명 가운데 9명은 비자금 관리와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바레인으로 떠났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셨네요. 11%의 시민은 그냥 도주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명박이 밝힌 대로 강연하러 간 것이다, 이런 의견은 2%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에 남겨주신 의견 소개해 보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님, 이동관과 유인촌을 데리고 강연 간다고요? 이 둘은 보조강사입니까? 고인규님, 강연 일정으로 나갔지만 상황을 보면서 행동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레오나르디님, 곧 있을 MBC 주주총회 때는 김장겸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줍시다, 라고 하셨고요. 긍정의 효과님, 문정인 특보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정인 특보 강연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13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